우리 아빠 무덤 건들지 마세요! 양평 아들의 무덤 앞에서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태경푸드 최경희 회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전 500억을 횡령하고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그 무덤 앞에서 해진 옷 입은 8살 쌍둥이가 우리 아빠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더 기막힌 건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들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며느리, 5년간 버려진 손주들. 도대체 며느리는 왜 손주들을 버린 걸까요? 그리고 경희 앞에 펼쳐질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태경푸드 회장 경희는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60세가 된 그녀의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 사람 몫의 식사가 놓여 있었죠. 12명은 앉을 법한 긴 식탁에 그녀의 자리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남편 태섭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들 지훈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5년.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두가 그녀를 철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태경푸드를 업계 1위로 만든 여장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가족을 모두 잃은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던 경희의 발걸음이 복도 끝에서 멈췄습니다. 지훈의 방 앞이었죠.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은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500억 원을 횡령한 아들, 회사와 어머니를 배신한 아들의 흔적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태경푸드 후계자 신지훈, 회사 자금 500억 횡령 의혹. 그리고 일주일 뒤 지훈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며느리 이민정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죠. 경희는 며느리마저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희는 서재로 들어가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이 지훈의 오죽이었어요. 최근 들어 자꾸 지훈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배신감도 세월 앞에서는 조금씩 무뎌지는 걸까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일정 모두 취소해. 갈 곳이 있어. 다음 날 아침 경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박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양평? 지훈이 묘로 가자. 박 기사의 눈이 백미러로 경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서울을 벗어나 양평으로 향했죠. 경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의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무덤을 찾지 않았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래도 그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이런 외진 곳보다는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줘야지. 경희는 가방에서 이장 허가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묻힌 선산으로 지훈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묘지에 도착한 경희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멀리 지훈의 묘비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묘비 앞에 색종이로 접은 꽃다발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다녀간 걸까요? 경희가 묘비 앞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와. 아빠한테 늦으면 안 돼. 알았어. 천천히 가. 나 힘들어. 경희가 돌아보니 두 아이가 언덕을 오르고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나 있었어요. 가난의 흔적이 역력했죠. 그런데 경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마치 30년 전 어린 지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코,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여자아이는 또 어떻고요? 작은 얼굴에서 경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가까이 오자 경희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남자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왜 우리 아빠 무덤 앞에 있어요? 우리 아빠라니. 경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훈이와 민정이 사이에는 애가 없었는데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인 걸까요? 여자아이는 다가오는 굴삭기를 보고 소리쳤어요. 포크레인이 왜 여기 있어요? 혹시 우리 아빠 무덤 파려고 그래요? 남자아이도 누나 옆에 서서 경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들지 마세요. 왜 남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려요?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니? 여자아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신혜린이고 얘는 제 쌍둥이 동생 신혜찬이에요. 신씨 성을 가진 아이들. 그것도 지훈의 무덤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 경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섣불리 믿을 수는 없었죠.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이 신지훈이니? 어떻게 알았어요? 경희는 표정을 숨겼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너희 엄마는 어디 있니?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3살 때 돌아가셨대요. 아빠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아원에 있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경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죠. 어느 고아원이니? 해맑은 고아원이요.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예찬이 경희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우리 아빠 무덤에 뭐 하려고 했어요? 경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신지훈, 1985년생, 2015년 사망.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덩어리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 작은 가방에서 종이꽃을 꺼냈습니다. 색종이로 정성스럽게 만든 꽃이었죠. 아빠, 오늘도 왔어요. 예린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예쁘죠? 예찬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경희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정말 지훈의 자식이라면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그게 사실일까요? 매주 온다고 했니?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아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외출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마다 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왔어요. 5년 동안 매주.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린이 예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찬아, 가자.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아이들은 다시 묘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희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작고 여린 두 아이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경희는 김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장 해맑은 고아원에 대해 조사해. 그리고 신혜찬, 신혜린이라는 쌍둥이에 대해서도 알아봐. 부모가 누군지, 언제 입소했는지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전화를 끊고 경희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들이 정말 손주라면 자신은 5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진실을 밝혀야 했죠. 경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찬의 얼굴, 예린의 눈빛, 그리고 며느리 이민정이 장례식 직후 사라진 일, 500억 횡령 의혹,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맞춰지지 않았죠. 묘지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경희는 김비서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해맑은 고아원에 확인해 본 결과 신해찬, 신혜린이라는 쌍둥이가 맞습니다. 2015년 4월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죽은 직후부터였군요. 그녀의 손에는 묘지에서 주웠던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제 아이들이 묘비 앞에 앉아 있을 때 떨어진 것을 몰래 주워온 거였죠. 병원 특별실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병원을 나온 경희는 곧바로 해맑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좁은 마당. 아이들이 이런 곳에서 5년을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원장실에서 만난 50대 원장은 친절했지만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예찬이와 예린이를 찾아오신 분은 처음이십니다. 혹시 친척이신가요? 제가 아이들 친할머니 같습니다. 확인 중이에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가 급하게 맡기고 그 후로 연락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아버님 장례 직후라 정신이 없으셨는지 서류도 대충 작성하고 가셨어요. 경희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지훈이보다 먼저 죽었다고 했는데 경희는 서류 속 서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민정, 이럴 수가. 내 며느리 민정이가 아이들을 맡겼다고? 그것도 지훈이 장례식 직후에. 그녀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이민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죠. 당시 경희는 아들의 횡령 사건에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차 있어서 며느리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사실 이해는 갔습니다. 남편이 500억을 횡령하고 사고로 죽었다는데 그 수치심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저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희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의 존재를 할머니인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인데 고아원에 맡기고 어떻게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올 수 있을까요? 원장이 안내한 놀이방에는 쌍둥이가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경희가 들어서자 예찬이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죠. 예린도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경희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죠. 안녕, 예찬아, 예린아. 어제는 놀라게 해서 미안해. 예찬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죠?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그 말에 경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8살 아이가 벌써 세상을 불신하고 있다니요. 왜 어른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니?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작년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우리를 입양하겠다고 했어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돌려보냈어요. 쌍둥이는 키우기 힘들다면서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라면서 여기 두고 간 날 급하게 가방을 싸더니 잠깐만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5년째 안 와요.
경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례 직후 사라진 민정. 아이들 존재를 감춘 채 고아원에 버리고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희를 몰랐어. 경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찬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정말 우리 아빠 엄마예요? 그래. 너희 아빠 신지훈이 내 아들이야. 예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비밀로 해야 한다고. 그 말에 경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숨긴 거였구나. 일주일 후 경희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입니다. 99.9% 확률로 친족 관계가 맞습니다. 조부모와 손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예찬과 예리는 정말 자신의 손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처음으로 지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닫혀있던 방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경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러다 손이 먼지 쌓인 상자에 닿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검은색 가죽 일기장이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2년 5월 3일. 오늘 은영을 만났다. 가진 것도 없고 어머니의 눈에는 결함으로만 보이겠지만 이상하게 그녀 곁에 있으면 세상이 단순해진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겁나지만 놓치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텐데. 2013년 2월 14일. 은영이 임신했다. 쌍둥이란다. 너무 기쁘면서도 무섭다.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2013년 10월 7일. 예찬이와 예린이가 태어났다. 결국 어머니께 말씀은 못 드렸다. 은영과 아이들은 나의 전부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지훈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지키면서도 어머니의 반대를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일기장을 더 넘기니 은영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수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병원 간호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옆에는 갓 태어난 쌍둥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어머니가 이민정과의 결혼을 강요하신다. 협력사 회장 딸이라니. 나에겐 이미 은영과 아이들이 있는데. 2014년 12월 25일. 못난 나는 어머니를 이기지 못하고 이민정과 결혼했다. 은영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은영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예찬아, 예린아, 아빠를 용서해 주렴. 경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했죠. 그리고 그 결과 지훈은 이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경희는 지훈의 침대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아들의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은영과의 결혼을 반대했을 때 지훈의 눈에 담긴 절망을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요? 지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텅 빈 방에 그녀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지훈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아이들을 자신이 보호해야 한다고. 그것이 아들에 대한 속죄이자
할머니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한평생 남을 위해 직접 요리해 본 적 없던 그녀가 손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밥, 유부초밥, 달걀말이, 소시지 볶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담았죠. 회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정부가 매번 말했지만 경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해. 그래야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어? 오전 9시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에도 경희는 먼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이사회가 10시인데요. 11시로 미뤄. 손주들이 먼저지. 이제 예찬과 예리는 할머니가 오는 시간을 알고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경계심은 많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할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오늘 반찬은 뭐예요? 예린이 도시락 가방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소풍 가서 먹자. 너희가 아빠랑 자주 갔다던 공원 있지?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아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은 낡은 벤치와 녹슨 그네가 전부였지만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아빠가 여기서 그네 밀어주셨어요. 예찬이 그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경희는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이들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예린의 말에 경희는 웃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것들이 5년 동안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 먹었다니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경희는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가 아이들의 생일이었어요. 10월 7일 일기장에서 본 그 날짜였죠. 그녀는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케이크 주문 좀 해줘. 그리고 8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해줘. 고아원 원장을 만난 경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 생일날 작은 파티라도 해주면 안 될까요? 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200명이 넘어서 개별 생일은 못 챙깁니다. 분기별로 합동 생일잔치만 하고 있어요. 경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일날조차 특별하지 못한 아이들의 삶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럼 제가 조용히 예찬이와 예린이만 데리고 나가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신 다른 아이들이 모르게만 해주세요. 경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원장님,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새어머니인 이민정 씨가 친권자입니다. 회장님께서 친권을 얻으시려면 법원에 청구하셔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빨라도 2~3달은 걸릴 겁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여기 있어야 하고요. 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10월 7일 아침 경희는 평소보다 일찍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내 차에 태웠어요. 어디 가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예찬과 예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다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생일이에요. 저 생일 파티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생일 파티 하자. 경희는 아이들을 조용한 레스토랑 VIP실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초콜릿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의자 옆에는 선물 상자가 쌓여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 거예요? 그럼 생일 축하해, 예찬아, 예린아.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아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억에 남는 생일 파티를 받는 거였으니까요. 소원 빌고 촛불 꺼야지. 아이들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후 하고 케이크 촛불도 껐어요. 예찬이 선물을 뜯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예리는 예쁜 인형을 받고 꼭 껴안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경희는 뭉클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예린이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생일 파티 해주셨을 텐데. 그래,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경희는 집에서 일하다가 김 실장이 건넨 편지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생일 파티 정말 좋았어요. 케이크도 맛있었고 선물도 좋았어요. 도시락도 엄청 맛있어요. 또 와주세요. 예찬, 예린 올림. 경희는 사무실 문을 닫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아이들이 할머니라고 불러준 것도 또 와달라고 부탁한 것도 너무 감격스러웠죠.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있던 경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7년 전 어느 저녁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었죠. 엄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어느 집 딸이니? 어느 집 딸은 아니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전부를 주고 싶을 만큼요. 은영이는 엄마를 닮았어요. 따뜻하고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경희는 차갑게 거절했었습니다. 안 돼. 태경푸드 후계자가 집안도 못 내세울 여자랑 결혼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거든. 그때 결혼해라. 지훈의 눈에 담긴 절망을 그때는 못 본 척했었죠. 아들이 얼마나 은영을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사와 가문만 생각했어요. 그 오판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경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때 지훈의 사랑을 인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은영과 결혼하게 했다면,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다음 날부터 경희는 더욱 열심히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과자도 가져가고 새 옷도 사주고 필요한 학용품도 챙겼어요. 아이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고아원 문 앞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며 손을 흔들었죠. 할머니, 여기에요.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경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철의 여왕이 왜 갑자기 고아원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경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두 손주들이었으니까요. 늦었지만 한 걸음씩 가족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매일 고아원을 찾았고 예찬과 예린도 이제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회사로 돌아온 경희에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며느님, 그러니까 이민정 씨에 대한 소문입니다. 5년 전 장례식 직후 사라지신 후로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잖습니까? 그런데 최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민정, 지훈과 정략 결혼했던 며느리.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였죠. 그동안 경희는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 도망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이 500억을 횡령한 범죄자로 몰렸으니까요. 그리고 회장님,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민정 씨가 젊은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 깊은 사이처럼 보였다고 하더군요. 경희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불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지훈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원치 않는 결혼에 불륜까지. 더 자세히 조사해봐. 그리고 5년 전 지훈이 죽었을 때 이민정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는지도 알아봐. 며칠 후 경희는 고아원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아원에서 일한 나이든 교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5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예찬이와 예린이가 처음 왔을 때 말입니다. 무슨 일이었죠?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이 아이들 새어머니라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맡긴다고 했는데 명품 옷을 입고 계셨어요. 경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민정이 고의로 아이들을 버린 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떠나실 때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보모 비용도 아까운데 이게 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주들을 그깟 돈 때문에 버렸다니. 게다가 지훈이 죽자마자 보모도 해고하고 아이들을 고아원에 유기한 거였어요. 경희는 고아원을 나와 차에 오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민정이 지훈이 죽자마자 사라진 것도 아이들을 버린 것도 모든 게 이상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경희는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5년 전 지훈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때 기록을 다시 가져와 봐.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빨리 가져와. 서류를 검토하던 경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다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단지 해외 계좌로 송금됐다는 추정만 있을 뿐이었죠. 이상해. 지훈이가 왜 회사 돈을 훔쳐야 했지?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데. 경희는 지훈의 개인 재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과 자신이 번 돈을 합치면 수백억이었어요. 굳이 회사 돈을 횡령할 이유가 없었죠. 회장님, 비서실장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민정 씨와 함께 목격된 남자를 좀 더 조사해 봤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사업 규모를 크게 확장했더군요. 5년 전만 해도 부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강남에 빌딩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이라고? 경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정확한 자금 출처는 확인이 어렵지만 타이밍이 묘하게 지훈 도련님이 돌아가신 시기와 겹칩니다. 경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겹칠 뿐이었죠. 계속 조사해. 민정이에게 절대 들키지 않게 말이야. 그날 저녁 경희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와인잔을 흔들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만약 지훈이 횡령한 게 아니라면 누군가 그를 모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은 민정이었죠. 지훈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엄마가 놓친 게 무엇일까? 빈 공간에 던진 질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느낄 수 있었어요. 뭔가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경희는 혼자 지훈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천천히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러다 책장 뒤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필체로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비서였어요. 회장님, 이민정 씨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장기 투숙 중이라고 합니다. 혼자인가? 아니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경희는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불륜, 그리고 아이들 유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켜봐. 하지만 접촉은 하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말겠다고. 지훈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면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요. 그리고 예찬과 예린에게도 아빠가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철한 기업인으로 30년을 살아온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아들을 오해했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하자고. 태경푸드 본사 회장실에서 경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책상 위에는 5년 전 지훈이 횡령했다는 500억 원과 관련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경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식품회사를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키운 냉철한 경영자였죠. 그런 그녀의 눈에 이 서류들은 뭔가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결제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던 경희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습니다. 2015년 3월 15일자 결제 서류, 그리고 같은 날짜의 사본.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자 미세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본의 시간은 오후 2시 35분, 사본은 2시 37분. 경희는 즉시 회사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결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정상적인 결제라면 회계부, 재무부, 부사장, 회장 순서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달랐어요. 회계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무부로 넘어갔다가 다시 회계부로 돌아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회했네. 누군가 일부러 결제 경로를 조작한 모양인데. 경희는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의 서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미세하게 떨린 듯한 선, 평소보다 조금 큰 글씨. 분명 뭔가 달랐지만 확실하게 위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해. 의심은 가지만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했죠. 그때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 비서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회장님, 확인해 보실 내용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훈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보낸 택배가 있었습니다. 수신인이 회장님이었는데 당시 회장님께서 도련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보관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가 떠올랐어요. 500억 횡령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휩싸여 있던 시기였죠. 아들이 보낸 모든 연락을 거부했고 만나자는 요청도 모두 무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 비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련님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메일입니다. 회장님께 보내려고 작성 중이던 것 같은데 발송하지 못한 채 임시 저장함에 있었습니다. 메일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암호처럼 난해했어요. 숫자와 날짜,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안정금고요.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은행 안정금고 번호와 비밀번호인 것 같습니다. 지훈 도련님이 뭔가 중요한 걸 숨겨둔 것 같아요. 그녀는 다시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2015년 2월 은영이 죽은 시점, 그리고 3월 지훈이 죽은 시점. 그 사이에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희는 지훈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차마 끝까지 읽지 못했던 그 일기장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2015년 2월 28일자 일기였어요. 은영이 떠난 뒤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 어머니에게 가서 말해야겠다. 내가 아니란 걸 증명하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뭔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증거인지, 누구를 의심했는지는 일기장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리고 실패했다는 것. 하지만 누구지? 누가 우리 지훈이를? 김비서,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자. 안정금고부터 확인해 봐야겠어. 네, 회장님. 김비서가 나간 후 경희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그녀는 지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경희는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아들을 범죄자로 오해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분노에 눈이 멀어 아들의 마지막 호소도 듣지 않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날 밤 경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엄마에게 믿어달라고 하고 싶었을까. 하지만 자신은 아들을 외면했고 결국 아들은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희는 김 비서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안정금고를 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USB,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이 예감했던 거였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으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회장님, 일단 회사로 돌아가시죠.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경희를 부축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경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일들은 모두 암호로 잠겨 있었어요. 경희는 여러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서류 뭉치도 대부분 회계 장부와 숫자들 뿐이어서 전문가가 아닌 그녀로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김 비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보안 전문가를 조용히 섭외해봐. 변호사도 같이. 네, 회장님.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만 추려봐. 경희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훈의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두려움 속에서 쓴 것처럼. 어머니,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하시면 진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쓰지 못한 마지막 말. 그날 저녁
경희는 또다시 지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서류들이 이상하다. 내가 결제한 적 없는 문서들이 내 이름으로 처리되고 있다. 누군가 내 서명을 위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경희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퍼즐 조각들은 모였지만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경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주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엇보다 예찬과 예린을 지켜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경희의 긴 싸움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평소보다 일찍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있는 날이었어요. 예찬아, 예린아, 오늘은 할머니랑 중요한 곳에 가야 해. 어디요? 법원이라는 곳인데 판사님이라는 분이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셔.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경희가 손을 꼭 잡아주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잘못한 거 있어요? 걱정됐구나, 우리 애기들. 그냥 너희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물어보실 거야. 그럼 할머니랑 살고 싶다고 말해도 돼요? 그럼 우리 예찬이 예린이 마음 그대로 말하면 돼.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 경희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김 비서와 변호사가 함께 있었죠. 법정 문이 열리자 경희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며느리 민정이 그곳에 있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민정의 모습에 경희는 속으로 치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민정이 다가와 인사했지만 경희는 인사를 외면했습니다. 민정의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아 법정 안이 조용해졌죠. 오늘은 신해찬, 신혜린 양육권에 대한 첫 번째 심리입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정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이민정 씨는 고인 신지훈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신지훈 씨가 사망했고, 따라서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는 이민정 씨입니다. 비록 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경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니요. 지훈이 남긴 재산도 있었고 아이들을 키울 충분한 여력이 있었는데도 민정은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렸었죠. 경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이민정 씨와 아이들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생모는 장은영 씨이고 이민정 씨는 신지훈 씨와 결혼한 계모일 뿐입니다. 더욱이 이민정 씨는 지훈 씨 사망 직후 아이들을 고아원에 유기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요. 반면 최경희 회장님은 아이들을 발견한 즉시 매일같이 고아원을 방문하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건 최근의 일일 뿐입니다. 5년 동안 방치한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정 측 변호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최경희 회장님은 아이들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알게 된 즉시 책임을 다하려 했고요.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해찬, 신혜린 양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예찬이와 예린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아원 교사의 손을 잡고 들어온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찬이, 예린이, 누구와 살고 싶니? 예찬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예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와주셨어요. 도시락도 싸주시고 생일 케이크도 처음 받아봤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이민정 씨는 알고 있니? 저기 계신 분이야. 판사가 민정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예찬이가 민정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예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예린이와 예찬이가 3살 때 버려져서인지 아무도 민정을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찬아, 예린아, 나 정말 모르겠니? 너희 아빠랑 결혼했던. 하지만 아이들은 민정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정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은 퇴장시켜 주십시오. 아이들이 나간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주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정 씨와 아이들 간의 관계 형성 여부, 그리고 유기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본 우선순위는 할머니보다 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사건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음 심리는 2개월 후로 정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양측 모두 정기적인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는 실망스러웠습니다. 2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니요.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 고아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아이들은 젊은 제가 돌봐야죠. 경희는 차갑게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어디 붙어 먹다가 이제 와서 아이들을 찾는 거야? 민정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경희는 민정의 뒤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멀찍이 서 있는 남자였는데 민정과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경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5년 동안 아이들을 버려두고 이제 와서 왜 친권을 주장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경희는 다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가 뛰어나와 반겼어요. 할머니, 우리 예쁜이들, 오늘은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예린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죠. 경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할머니 집에 가요? 예찬이의 질문에 경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판사님이 조금 더 기다려야 한대. 꼭 데리러 올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 경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죠. 고아원을 나서는 길, 경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경희는 더욱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요.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는 순간 경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김비서, 혹시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가 백미러를 살폈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서재에 앉아 민정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결혼식을 올리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만 해도 민정이 이런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경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민정 씨가 최근 변호사를 여러 명 만났는데 모두 재산 상속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재산 상속? 네, 아마도 도련님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경푸드 지분도 노리는 것 같고요. 경희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요. 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친권을 얻으면 본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철저히 대비해야겠네. 절대 빈틈없이 준비해.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경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민정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걱정이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주들을 지킬 거라는 것, 그리고 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거라는 것이었죠. 토요일 아침 경희는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오늘은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소원이 아빠와 놀이공원 가고 싶었다는 말을 듣고 경희는 바로 다음 날 모든 일정을 비웠습니다. 김 비서도 없이 오직 아이들과 셋이서만 보내는 첫 번째 하루였죠. 경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한 옷을 입고 나들이를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예찬이와 예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경희가 며칠 전 선물한 새 옷을 입고 있었죠. 예찬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놀이공원 진짜 가는 거예요? 경희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아이들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첫 번째로 탄 것은 회전목마였습니다. 예린이는 분홍색 말을, 예찬이는 하얀색 말을 골랐어요. 경희는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경희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은 범퍼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희도 함께 탔어요. 예찬이와 한 차에 탄 경희는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쿵쿵 부딪히는 범퍼카 속에서 경희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회사도 재판도 민정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과의 시간만 남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경희는 아이들을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안심 스테이크와 스파게티를 시켰어요. 행복하게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경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비서였어요. 경희는 아이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고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실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선글라스를 낀 민정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민정은 아침부터 줄곧 경희를 미행해 왔어요. 경희가 전화를 받으러 가자 민정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회장님, 긴급한 소식이라 연락드렸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 지훈 도련님이 남긴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기록, 통화 내역, 회사 내부 계정 로그, 회계 원장까지 전부요. 민정은 경희 뒤편 기둥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횡령은 완전히 조작이었습니다. 이민정 씨가 주범이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훈 전무님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셨더군요. 회장님께 전달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희 또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내가 만나주지 않았구나. 네, 일기장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앞이었으니까요. 알겠어.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민정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경희가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민정은 차가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증거를 다 찾았다고? 그럼 재판에서 모든 게 드러나겠네. 안 돼. 어머님만 사라지면 재판도 무효가 되고 증거도 소용 없어질 거야.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경희를 아이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희는 애써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오후에는 관람차를 탔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관람차 안에서 놀이공원 풍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관람차가 정점에 다다랐을 때 예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계속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경희는 예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꼭 그렇게 만들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은 솜사탕을 사달라고 했어요. 파란색과 분홍색 솜사탕을 하나씩 들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경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골아떨어졌습니다. 경희는 조용히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경희는 잠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깨웠어요. 비몽사몽인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아원 교사가 나와서 아이들을 맞았어요. 경희는 아이들을 방에 데려다 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예찬이가 졸린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이들 이마에 뽀뽀를 하고 경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주차장은 조용했어요. 주차장 어둠 속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엔진을 끈 채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민정은 경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경희는 차 열쇠를 꺼내며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민정은 헤드라이트를 끈 채 천천히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경희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려는 찰나 쾅! 민정의 차가 경희를 들이받았습니다. 경희의 몸이 옆으로 튕겨나가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깨와 팔이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쓰러진 경희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앞으로 몰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희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희미한 의식 속에서 떠나가는 차의 후미등을 봤어요. 익숙한 차였습니다. 민정의 차였죠. 어깨와 팔,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바로 그때 고아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주려고 만든 선물 깜빡해서 다시 왔어요. 제가 만든 꽃다발이에요. 예찬이와 예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사와 함께 종이로 꽃다발을 들고 나온 아이들이 쓰러진 경희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아이들의 절규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린이는 울며 경희에게 달려왔고 예찬이는 소리쳤어요.
할머니 일어나요. 할머니. 교사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죠? 여기 교통사고 났어요. 차에 치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 죽지 마요. 우리 두고 죽으면 안 돼요. 예린이가 경희의 손을 꼭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경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온몸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구급차 소리와 함께 경희의 의식은 흐려져 갔어요. 주차장에는 아이들이 떨어뜨린 종이 꽃다발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꽃잎들이 하나둘 날아갔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새하얀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경희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울고 있는 두 손주들의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예찬이와 예린이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우리 강아지들, 울지 마. 할머니 괜찮아. 경희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정신이 드셨네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를 다치셨지만 뇌출혈은 없고 생각보다는 경미한 뇌진탕과 타박상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나가자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경찰 2명이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경찰은 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이민정 씨 차량이 회장님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관 1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경희 회장님, 저는 서울경찰청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이민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희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김 비서님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신지훈 씨의 교통사고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시 사고 차량을 다시 조사했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살해당했다니요. 그것도 아내의 손에 의해서요. 김 비서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지훈 전무님이 남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500억 횡령은 완전히 조작이었고 실제로는 이민정 씨가 회계 서류를 위조해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이민정 씨와 그녀의 불륜 상대인 박준호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경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돈을 훔쳐서 도망가려 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김 비서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일기장이었죠.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10일자 지훈이 죽기 5일 전의 일기였어요. 엄마,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증거를 다 모았어요. 민정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만나주세요. 하지만 화가 나 계신 엄마는 날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엄마, 저는 정말 횡령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경희는 일기장을 읽다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내가 지훈이를 죽인 거야. 내가 만나주지 않아서, 믿어주지 않아서. 할머니, 울지 마요.
예린이가 작은 손으로 경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예찬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빠도 하늘에서 할머니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의 위로에 경희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어요. 박 형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민정 씨는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살인과 횡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살인미수요? 네, 회장님을 공격한 것도 계획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이 복잡해지고 그 틈에 아이들의 친권을 얻어 지훈 씨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는 몸서리쳤습니다. 민정이 그렇게까지 악독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왜 그랬을까요? 김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지훈 전무님과의 결혼도 돈 때문이었고 살인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경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슬펐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김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 전무님이 은영 씨와의 아이들을 위해 따로 신탁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교육비와 생활비였어요. 이민정 씨는 이것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는 아들의 깊은 사랑에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아이들을 생각했던 지훈이 너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예찬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찬이 배고프구나. 김 비서, 아이들 뭐 좀 사다 줘. 네, 회장님. 김 비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경희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이 지훈일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아이들이 김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도 드세요. 예린이가 김밥 한 조각을 경희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우리 예린이가 할머니 챙겨주네. 할머니 아프면 우리가 간호해 줄 거예요. 예찬이의 말에 경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훈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죠. 박 형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민정 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리고 양육권 재판도 곧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민정 씨의 친권은 자동으로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오늘 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입원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보호자가 있다면 함께 있어도 됩니다. 김 비서가 나섰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고마워, 김 비서. 병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아이들이 누웠습니다. 경희는 침대에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우리 내일도 만나요? 그럼 매일 만날 거야. 약속이에요? 응, 약속. 아이들이 잠든 후 경희는 다시 지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아빠가 되어서 행복했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를 볼 때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정이 눈빛이 이상해요. 무서워요. 엄마,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경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아,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약속할게.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든 아이들을 보며 경희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라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요. 새벽녘 경희는 꿈을 꿨습니다.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꿈이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을 부탁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희는 눈을 떴어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마치 지훈이 정말로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병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어요.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태경푸드 회장과 며느리의 양육권 다툼,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얽혀 있어서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죠. 경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정의가 실현될 차례였으니까요. 법원 입구에서 예찬이와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고아원 교사와 함께 온 아이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경희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듯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수갑을 찬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는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양육권 재판부터였어요. 신해찬, 신혜린의 양육권에 대한 심리를 재개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민정 씨는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을 5년간 유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최경희 씨는 아이들을 발견한 이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희 측 변호사가 일어나 고아원 원장님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경희가 매일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봤고 생일과 명절도 챙겼다는 내용이었어요. 또한 아이들의 심리 상담 기록과 고아원 교사들의 증언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겠다고 했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가 증인석으로 나갔어요. 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와주셨어요. 도시락도 싸주시고 아프면 약도 발라주셨어요. 예찬이가 먼저 말했고 예린이가 이어받았습니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 같아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에게 할 말이 있는지 물었지만 민정은 고개를 들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이민정 씨의 양육권을 박탈하고 최경희 씨를 신해찬, 신혜린의 법정 대리인 및 친권자로 지정합니다.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찬이와 예린이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잠시 휴정 후 이어서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판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피고인 이민정에 대한 형사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 측 기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차근차근 나열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남편 신지훈 씨의 차량 브레이크를 손상시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회사 서류를 위조한 500억 원 횡령, 아동 2명을 고아원에 유기한 죄, 그리고 최근 시어머니인 최경희 회장을 차로 들이받은 살인 미수까지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절단된 사진, 정비소 CCTV에 찍힌 민정의 모습, 위조된 서류들,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500억이 이체된 해외 계좌 내역, 그리고 해외 도피를 위한 항공권 예약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이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일어나 변론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지훈의 일기장 사본도 결정적이었어요. 지훈이 민정의 이상한 행동을 의심하고 증거를 모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판사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민정이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것뿐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죠. 경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판사가 잠시 휴정 후 판결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30분 후 판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민정을 남편 살인, 회사 횡령,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10년.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는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민정을 부축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경희를 바라봤지만 경희는 시선을 피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정을 나서자 경희는 복도에서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도 경희를 꽉 안으며 울었어요. 이제 집에 가자. 경희의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경희를 향했어요. 경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하고 경희는 아이들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예찬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예린이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경희는 예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분명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경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경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챙기러 가는 거였어요. 고아원에 도착하자 원장님과 교사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경희가 깊이 인사했어요. 아이들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씩이 전부였어요. 5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며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경희는 그 가방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가끔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곳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5년을 함께한 곳이기도 했으니까요. 작별 인사를 마치고 차에 오른 아이들은 고아원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른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예찬이와 예린이도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희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고아원을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운전하던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김 비서. 오랜 시간 수고했어요. 경희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고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고아원 밖의 세상이 새롭게 보였을 거예요.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커요? 조금 커. 너희 방도 있어. 우리 방이요? 진짜 우리 방? 예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예쁘게 꾸며놨어. 경희의 저택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입을 벌렸습니다. 정원이 있는 큰 집이 동화 속 성 같았거든요. 예찬이가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잘 가꿔진 잔디밭과 꽃밭, 그리고 우뚝 솟은 3층짜리 저택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 직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경희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직원들이 정중히 인사했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수줍게 인사를 받았어요. 어서 오세요, 도련님 아가씨. 아이들은 그런 호칭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경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방 문을 열었어요. 짜잔, 여기가 너희 방이야. 문이 열리자 아이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은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작은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그리고 창가에는 장난감이 가득한 선반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보라색 커튼과 부드러운 카펫, 그리고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예찬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그럼 다 너희 거야. 예린이는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푹신해요. 구름 같아요. 경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웠던 이 집이 드디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햄버거 스테이크, 스파게티, 샐러드, 과일 주스까지. 경희가 직접 메뉴를 정한 거였어요. 맛있게 먹어. 네. 아이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경희도 오랜만에 식욕이 돌았어요. 식탁 위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경희는 서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입적 신청서였어요. 예찬이와 예린이를 정식으로 신씨 가문의 일원으로 등록하는 서류였죠. 경희는 펜을 들고 신중하게 서명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정식으로 호적에 등재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법적으로도 신씨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예찬아, 예린아, 이제 너희는 정식으로 신해찬, 신혜린이야. 경희의 말에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된 거죠? 그럼 이제 너희는 법적으로도 내 손주야.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택은 점점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차가웠던 집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로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복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경희의 일상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이면 회사에 가기 전에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했어요. 예전에 지훈에게 도시락을 싸주던 그 손길로 이제는 손주들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토스트에 계란 프라이, 우유 한 잔, 그리고 과일 몇 조각.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천천히 먹어. 채알라. 회사에서는 여전히 냉철한 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에게는 엄격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한없이 자상한 할머니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경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예전 놀이공원에서처럼 소풍을 나가는 게 루틴이 됐어요. 도시락을 싸서 나가 벤치에 앉아 먹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는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았어요. 경희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경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랑 아빠 보러 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는 아빠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경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지훈의 묘 앞에 도착하자 경희는 준비해온 꽃을 놓았어요. 국화 한 다발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꽃을 놓았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예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찬이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경희는 잠시 아이들을 뒤로 보내고 혼자 묘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지훈이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경희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지훈아, 이제야 다 읽었어. 내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알겠다.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구나. 너를 믿어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예찬이와 예린이를 잘 키울게.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으로 자라게 해줄게. 경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경희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갈 시간이었죠. 경희는 돌아서서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갈까? 네, 할머니. 아이들이 경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를 나와 차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희는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예찬이와 예린이는 차 안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린이가 장난감을 들고 있고 예찬이가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어요. 경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이 돌아온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고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